옥시콘틴에 중독된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 더 많은 약을 달라고 간청했다. 퍼듀 파마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사들은 별 죄책감 없이 약을 계속 처방했다. 처방된 약은 길거리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약에 중독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환각 증상에 빠져든 것이다. 길거리에서 느닷없이 구토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옥시콘틴이 팔려나가는 숫자만큼이나 범죄율도 높아졌다. 의지력이라는 단어는 과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논쟁의 주제는 과연 그런 것이 실제하기는 하는가, 실제한다면 어떻게 발현되는가라는 지점이다. 여전히 수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대략 지금까지의 논쟁 결과를 살펴보면 의지력은 의외로 정신적인 요인보다도 물질적인 요인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배고픈 사람에게 의지력으로 이겨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의지력은 결국 뇌의 작동에 관한 문제인데 뇌가 의지력이라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기진 상태에서 상대의 형편없는 언행을 칭찬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뇌가 관용을 베풀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지력과 비슷한 궤를 나타내는 자기절제도 마찬가지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인내력과 자기절제력을 연료에 비유한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빨리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의지력이 단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 더 가깝다고 말한 이유가 이것이다. 의지력이 말 그대로 뇌의 연료 문제라면 우리가 말하는 중독 증상에 대한 해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니코틴 중독 혹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의지력이 저렇게 부족해서야 하고 타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떤 물질에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온 가장 과학적인 설명은 중독이 뇌 속 쾌락중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는 쥐의 뇌 특정 부위에 전기를 연결한 뒤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실험을 실시했다. 그런데 자극을 받은 쥐는 그 좋아하는 먹이도 물 마시기도 거부한 채 오로지 전기 스위치를 끝도 없이 누르기를 반복했다. 수컷 쥐는 암컷과 교배할 기회도 걷어찼고 암컷은 갓 태어난 새끼들도 무시한 채 전기 자극만을 추구했다. 이게 바로 쾌락중추 때문이다. 뇌의 쾌락중추가 자극되면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랑을 나누는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행복이 모두 희미해진다. 오로지 쾌락중추의 자극으로 느끼는 쾌락만을 추구하게 된다.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담배에는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니코틴은 몸에 흡수되면 뇌의 쾌락중추를 자극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킨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몸은 행복을 느낀다. 문제는 이 도파민의 중독성이 심하다는 데 있다. 니코틴에 자극된 쾌락중추는 끊임없이 도파민을 분비하기를 원한다. 이 쾌락이 너무 강해 뇌가 다른 행복에는 둔감해지는 것이다. 밥은 굶어도 담배는 끊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 이유다. 그나마 니코틴은 사회적 해악이 덜한 편이다. 흡연이 아직 합법인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약에 이르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진다. 한번 마약의 자극을 받은 쾌락중추는 마약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쉽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한마디로 마약은 한 번이라도 적정량 이상을 손대는 순간 인간의 의지력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복용자를 지옥으로 몰고 간다. 어떤 이유에서건 인간에게 적정량 이상의 마약을 절대 투약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10년대 후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오이오피드 사태가 있었다.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이오피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도 아편이라 불리는 마약의 일종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테다. 아편은 덜 자란 양귀비의 꽃과 열매에서 추출한 지백을 그대로 굳힌 것이다. 사실 아편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에는 별 의미가 없다. 서양 사회에서 아편은 원래 오피움이라고 불렸는데 19세기 초반 이 오피움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인들이 최대한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음차한 명칭이 바로 아편이다. 이런 오피움이 왜 아편이라는 한자 이름까지 얻게 되었냐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던 영국이 손해를 만회하겠답시고 중국의 아편을 수출했기 때문이다. 매우 비열한 방식이 아닐 수 없는데 영국의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다. 아편에 중독된 국민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중국은 영국과 전쟁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이다. 오랫동안 세계의 중심은 우리라는 중화 사상에 물든 중국과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을 침탈해온 영국의 전쟁은 그야말로 동서양 최강국의 일전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아편 전쟁은 허무할 정도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영국의 최신식 군함과 대포는 중국을 삽시간에 패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돌아갔고 중국은 패전을 계기로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까지 불러온 아편의 대표적 특징은 매우 강력한 진통 효과와 중독성이다. 서구 사회에서 고대부터 아편을 진통제로 사용은 했지만 널리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통 효과가 워낙 강력한 탓에 지금도 아편 성분은 진통제로 사용되며 이와 같은 진통제를 오이오피드라고 일컫는다. 전쟁 영화를 보면 심하게 다쳐서 죽기 직전인 군인에게 의무병이 모르핀이라는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이 모르핀이 바로 양귀비에서 성분을 추출한 오이오피드 계열 진통제다. 하지만 중독성이 강하므로 당연히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의사의 엄격한 처방 아래 꼭 필요한 약만 투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국은 병원비가 비싼 나라로 유명하다.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비해 심하게 뒤처지는 까닭이다. 요즘은 좀 나아진 편이지만 201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감기 한번 잘못 걸려 병원을 찾으면 병원비로 수십만 원이 깨지기 일쑤였다. 이래서 미국인들은 민간 의료보험을 많이 찾았다. 그런데 이 민간 의료보험은 보장하는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만성 통증에 시달린다고 하자 그 원인을 찾아 본질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사와 환자의 노력은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단순히 진통제를 처방하는 일은 의료보험 대상이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의사건 환자건 어떤 쪽을 더 선호하겠는가? 통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보다 그저 진통제를 몇 알 처방하고 그것을 복용하며 버티는 쪽을 더 원하지 않겠는가? 그게 환자에겐 압도적으로 싸게 먹히고 의사에겐 훨씬 더 편한 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약 어떤 진통제가 먹자마자 통증이 사라진다는 신통한 효과를 낸다면 어떻겠는가? 안 그래도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서 이런 약이 등장하면 의사도 환자도 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오이오피드 사태의 핵심이다. 오이오피드는 원래 WHO가 암 통증 관리 효과를 인정한 진통제다. 이 말은 암처럼 심각한 병이 발병했을 때만 제한된 범위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1955년 퍼듀 파마라는 미국의 제약회사가 옥시콘틴이라는 오이오피드 계열의 진통제를 만들어 이를 암 환자가 아닌 일반 만성 통증 환자에게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퍼듀 파마는 옥시콘틴의 판매를 정부 당국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였다. 또 처방 판매 승인이 나자마자 의사와 병원 측에도 마케팅을 시행해 이 약의 처방을 늘려갔다. 퍼듀 파마가 맨 처음 노린 지역은 광업과 농업, 벌목업 등이 성행하는 시골 마을이었다. 이런 곳에서는 업종 성격상 노동자들의 부상이 잦다. 퍼듀 파마의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은 이런 지역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크게 다친 노동자들은 통증을 삽시간에 가라앉히는 진통제에 열광했다. 시골 마을에서 엄청난 판매 성과를 확인한 퍼듀 파마는 대도시에서의 판촉을 본격화했다. 퍼듀 파마의 영업사원들은 병원과 약국에 옥시콘틴 무료 샘플을 마구 뿌려댔다. 퍼듀 파마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사들은 이 약을 암과 상관없는 단순 만성 통증 환자에게 대거 처방했다. 하지만 마약이 왜 마약인가?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두 번 옥시콘틴을 먹은 환자들이 끝없이 이 약을 더 찾게 만든다는 데 있었다. 마치 19세기 영국이 아편을 풀어 중국인들을 대거 중독에 몰아넣은 것처럼 퍼듀 파마의 오이오피드는 미국을 삽시간에 진통제 중독에 몰아넣었다. 옥시콘틴에 중독된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 더 많은 약을 달라고 간청했다. 퍼듀 파마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사들은 별 죄책감 없이 약을 계속 처방했다. 처방된 약은 길거리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약에 중독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환각 증상에 빠져든 것이다. 길거리에서 느닷없이 구토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옥시콘틴이 팔려나가는 숫자만큼이나 범죄율도 높아졌다. 환자의 중독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 병원 측이 처방을 중단하거나 줄이자 옥시콘틴에 중독된 사람들은 진짜 마약을 찾아 나섰다. 펜타닐이라는 오이오피드 진통제를 마약으로 소비하는 층이 대거 확대된 게 바로 이때였다. 마약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진통제를 더 복용하기 위해 약국에서 강도짓을 벌이기까지 했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은 2007년 퍼듀파마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수백 개의 도시와 카운티, 그리고 24개의 주 정부도 퍼듀파마 등 오이오피드 진통제를 제조 판매한 제약업체와의 소송을 시작했다. 2021년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오이오피드를 판촉한 혐의가 인정되며 퍼듀파마는 45억 달러의 합의금을 물기로 한 뒤 파산해버렸다. 하지만 파산만으로 그 죄를 다 갚았다고 하기에는 마약성 진통제가 남긴 후유증이 너무나 컸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오이오피드 남용 및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무려 50만 명에 이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9년 미국에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39,566명이다. 오이오피드 남용으로 죽은 환자의 수가 총격 사건 희생자보다 더 많았다는 이야기다. 오이오피드 사태는 돈벌이에 눈이 먼 퍼듀파마의 탐욕이 야기한 슬픈 참사였다.